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한 20대 남성이 자신에게 무관심한 여성들과 인기 많은 남성들을 처벌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6명을 살해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미국 사회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산타바바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4년 5월 23일 밤 9시 17분 유튜브에 엘리언 로저의 복수 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6분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차량 내부로 보이는 공간에서 카메라를 응시한 채 그동안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고통을 고백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엘리언 로저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영상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내일은 복수의 날입니다. 제가 인류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복수하는 날이죠. 엘리엇은 감정의 기복이 없는 담담한 어조로 지난 8년간 극심한 고립감과 좌절 그리고 욕구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엇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 여자들이 한심하고 저급한 남자들만 좋아하고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저는 22살이고 아직 동정입니다. 여자와 키스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2년 반 이상 다녔는데 여전히 동정이라니 이건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성적 즐거움과 쾌락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외로움 속에서 썩어가야 했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성 여러분,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 모두를 처벌하겠습니다. 엘리엇은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극단적으로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에 공감할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엘리엇이 이런 영상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엘리엇은 발타리온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른바 인셀이라 불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여러 영상과 공격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셀은 연애나 이성관계를 원하지만 현실에서 좌절된 사람들이 모여 불만과 분노를 공유하는 온라인 집단인데요. 소수이긴 하지만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는 집단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왜곡되고 극단적인 인식은 더욱 강해졌죠. 4월 말에는 일주일 사이에 22개가 넘는 영상을 연달아 업로드했는데 여자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봄방학 동안 만날 여자가 없다니 끔찍해. 여자 없는 삶은 너무 불공평하다 등 하나같이 비슷한 제목으로 자신과 데이트하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다른 남성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언 로저는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BMW를 끌고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점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 아무리 인내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도 참지 못할 만큼 거북스러웠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헛소리로 치부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렸는데요. 바디빌딩닷컴과 같은 미국의 남초 성향 커뮤니티 유저들은 엘리엇의 영상을 보고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찌질이의 발악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고가의 BMW 차량도 어디선가 훔치거나 빌린 것이라고 여겼지만 사실 엘리엇은 진짜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른바 금수저였는데요. 아버지 피터 로저는 영국 국적의 영화 제작자였고 어머니 리친 타인은 영화 촬영 현장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습니다. 부유하기만 한 게 아니라 엘리엇은 부모님의 보살핌 관심도 충분히 받았죠. 아니 오히려 다른 가정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1991년 7월 24일 엘리엇이 태어난 후 어머니는 일까지 그만두고 엘리엇을 돌보는데 전념하기 시작했거든요. 관심이 많았기에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엘리엇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발을 계속 움직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5살 무렵 방문했던 디즈니랜드에서는 수많은 인파를 보고 경기를 일으킨 적도 있었죠. 어머니는 엘리엇이 고기능 자폐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적절한 교육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영화 제작 업무로 인해 영국을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천 우들랜드 힐스로 이주한 직후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엘리엇은 어머니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모로코 출신 프랑스 배우 소미아 아카부네와 재혼하자 내심 큰 충격을 받았던 엘리엇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여자에게 인기 있어야만 성공한 인간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성에 눈뜨고 성적 충동이 높아졌으나 엘리엇은 작은 키와 마른 체형에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죠. 키가 작든 체형이 어떻든 잘 꾸미고 자신감이 있다면 성격이 좋다면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엇은 컴플렉스에 갇혀버렸습니다. 혼혈이라는 점도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하고 스케이트보드까지 배웠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죠. 엘리엇은 또래들 사이에서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특이한 학생으로 인식되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사귄 친구는 거의 없었으며 얼마 안 되는 인간관계는 부모님의 인맥으로 겨우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얄팍한 관계마저 끊어질 때면 강한 분노를 드러내곤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며 충동을 채우던 엘리엇은 또래 남자애들 대부분이 10대의 성적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강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아이들을 적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럴수록 더 이성은 물론 친구도 멀어졌고 고립되었고요. 엘리엇은 자신이 평생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고 결국 한 사건을 계기로 감정이 폭발하기에 이르죠. 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것을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준 일이 있었는데, 근처에서 이야기를 듣던 엘리엇이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의자와 책상을 마구 던지고 남학생들을 위협하는 바람에 학부모 호출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학교를 떠난 엘리엇은 외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채 자신만의 세계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끊기면서 점점 더 고립된 생활이 이어졌고, 2007년경에는 자폐 스펙트럼 범주에 포함되는 광범위성 발달장애 진단까지 받게 되었죠. 치료에 필요한 약이 처방됐으나 엘리엇은 심한 졸림과 피로를 호소하며 멋대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의 영화 경력은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다큐멘터리 오마이갓이 흥행에 참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되죠. 자신이 여성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밖에 없다고 믿었던 엘리엇은 어머니에게 부유한 남성과 재혼해서 부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이후 어머니의 권유로 로스앤젤러스 피어스 대학에 입학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중퇴했고요. 이 시기에 엘리엇은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 여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며 비현실적인 망상을 키워갔는데요. 부모님이 미래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알아봐주려 했지만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후 무어파크 대학에 다시 입학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수업 중 알콩달콩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을 보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또 한 번 난동을 일으키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다 결국 1년 만에 그만두죠. 엘리엇은 광고 모델로 활동할 만큼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이복 동생에게 강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신처럼 동정이라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 지인이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아해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털어놓았다는 일화는 당시 엘리엇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엘리엇은 부모님 앞에서도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과 왜곡된 신념을 거리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언급하며 자랑스럽다는 듯 떠벌리기도 했죠. 아버지는 이상한 사이트에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고요. 어머니 역시 커뮤니티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냥 한때 방황일 뿐이라 생각했죠. 커뮤니티고 자시고 부모님의 관심은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망가져가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부모님은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지원해 줄 테니 산타바바라에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죠. 마침 영화 알파독을 본 엘리엇은 환경만 바뀌면 자신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파독은 상류층 자제들이 매일 파티를 하면서 여성들과 가까워지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산타바바라 시티 칼리지에 등록하고 학교 인근 아일라 비스타의 한 아파트에 들어간 후 엘리엇은 룸메이트였던 흑인 친구가 13살에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사로잡혀 울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죠? 여자애들이 왜 내가 아닌 흑인한테 관심을 보이냐고요? 흑인도 금발이랑 자는 마당에 나만 못 자는 게 말이 돼요. 엘리엇은 자신이 금발 여성과 관계를 맺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를 모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뒤틀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룸메이트들과 지속적으로 갈등도 겪게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순전히 엘리엇의 잘못이었죠. 히스패닉 룸메이트들을 무시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반복했고, 룸메이트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자 맹비난하며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이 아닌 공공장소에서도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키스하던 커플에게 뜨거운 커피를 던지거나 푸드코트에서도 커플을 발견하면 아이스티를 던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 엘리엇은 아일라 비스타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죠. 엘리엇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를 도배하고 매일 아일라 비스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다. 지인에게 끊임없이 소개팅을 해달라고 졸랐지만 아일라 비스타에서 엘리엇을 좋게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21년 1월 엘리엇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두 명의 금발 여성에게
여성들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시고 있던 라떼를 끼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2012년 2월에는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해 모든 수업을 포기해버렸죠. 복수의 날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인데요. 엘리엇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돈과 아버지에게 매달 지급받던 $500의 용돈을 모아 약 $5,000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했죠. 캘리포니아 고레타에서 글록 34 반자동 권총을 구매했고, 2013년 3월에는 버뱅크에서 시그 사우어 P226 권총을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이때부터 권총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커플들이 살해하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 방 안에서 총알을 장전하는 듯한 금속성 소리를 들은 룸메이트들은 엘리엇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불안감에 휩싸여 하나둘 제발로 아파트를 떠났죠. 2013년 7월 20일 엘리엇은 22번째 생일을 앞두고 자신의 동정을 끝내겠다고 마음먹고 하우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서도 여성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자 약 3m 높이의 구조물 위로 올라가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겨누며 총을 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죠. 이후 여성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위협하자 근처에 있던 남성들이 엘리엇을 밀어 떨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파티장에서 쫓겨난 뒤에는 선글라스를 찾겠다며 엉뚱한 집에 들어갔다가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 흠씬 얻어맞은 후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죠. 이 일로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게 된 엘리엇은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중호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엘리엇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었죠. 한편 발목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엘리엇은 파티 사건 이후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복수의 날을 실행하겠다고 마음먹게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여자들은 모두 저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자인데 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신 저속하고 한심한 남자들에게 달려든 것은 부당한 일이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성 여러분 모두를 처벌할 것입니다. 복수의 날에 저는 UC 산타바바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 클럽에 들어가 건방지고 오만한 금발 여자들을 모두 죽여버릴 것입니다. 복수의 날은 총 3단계로 계획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복 동생과 계모를 살해하는 것이었죠. 그 다음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뒤 룸메이트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제거할 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이어간다는 구상이었죠. 엘리엇은 발목이 다 낫기를 기다리며 계획을 점점 더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를 짐작하지 못한 채 2008년식 BMW 차량을 사주며 하루빨리 여자친구가 생기기를 기원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2014년 2월 엘리엇은 발렌타인데이와 봄축제 기간을 범행 시점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배치된 경찰이 너무 많아지자 계획을 변경하는데요. 그렇게 최종 실행일은 2014년 4월 26일로 결정됐습니다. 범행을 한 달 앞둔 시점부터는 사격장에 들러 맹연습을 하며 범행 직전에 공개할 선언문 작성에 돌입했죠. 137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에는 여성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며 여성의 선택권을 빼앗고 감금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거할 것인지도 소름 끼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는데요. 또한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면서 준비된 칼로 침대 시트와 베개를 찌르는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들과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진 어머니가 엘리엇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보안관과 대학 경찰이 엘리엇의 집까지 찾아왔는데 엘리엇은 여자들이 마음에 받아주지 않는 게 화가 나서 영상을 찍었을 뿐 진짜로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다고 해명했죠.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거나 무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갔습니다.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친 순간이었죠. 경찰이 돌아간 후 실행일은 한 차례 더 연기돼 2014년 5월 23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엘리엇은 복수의 날 하루 전 원래 계획했던 날짜보다 하루 앞당겨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어머니에게는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 날이라 끝난 뒤 연락하겠다는 말이 남겼죠. 이후 피자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야외 테라스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는데 여성 직원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엘리엇은 범행을 시작하기 앞서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약 자낙스를 복용하고 몸을 숨긴 채 룸메이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당시 함께 지내고 있던 룸메이트는 19세의 조지 청과 20세 동갑내기 웨이안 데이비스 왕, 정의한 제임스 홍까지 총 3명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약 15cm 길이의 군용칼과 20cm 길이의 사냥용 칼로 집에 돌아온
왕을 기습했죠. 왕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내려꽂히는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치명상을 입어 곧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집에 돌아온 또 다른 룸메이트 홍도 공격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졌죠. 이후 19세의 조지 채는 가장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시신에 무려 100회가 넘는 자상이 남아있었습니다. 룸메이트 3명을 연달아 살해한 엘리엇은 욕실 수건과 종이 타월을 사용해 핏물을 닦아냈고 샤워를 마친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저녁 7시 30분경 스타벅스에 다녀왔습니다. 짧은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자신이 작성한 137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을 34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엘리엇 로저의 복수 선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죠. 오후 8시 30분경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간 엘리엇은 밤 9시 15분경 여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알파파이 여학생 클럽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엘리엇은 9시 27분경 근처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여성 3명에게 총격을 가했죠. 총에 맞은 여성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에는 차량을 몰고 아일라 비스타 일대를 돌며 인근 상점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20세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죠. 그렇게 약 8분 동안 50발이 넘는 탄환이 발사돼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4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차례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엘리엇 역시 엉덩이에 총상을 입게 되었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죠. 밤 9시 35분경 경찰이 차량에 접근했을 때 엘리엇은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리에 남은 총상으로 보아 경찰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죠. 차량 안에는 권총 3자루와 500발이 넘는 탄약 그리고 흉기 2점이 발견되었고요. 3자루의 총기 중 실제로 사용된 것은 하나고 나머지 2정은 새 것 그대로였습니다. 엘리엇의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선언문과 영상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아들의 위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연락을 시도하며 현장으로 향했지만 이 시각 아일라 비스타 일대에서는 이미 총격과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새벽 1시경 부모님은 경찰로부터 엘리엇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처음엔 아들이 총격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큰 충격에 빠졌죠. 경찰은 엘리엇이 남긴 영상과 선언문을 주요 단서로 삼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범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없었는데요. 조사도 범행 동기와 과정까지 심리 상태까지 다 나와 있어서 추가 조사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며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책임을 묻는 여론과 극심한 언론의 관심이 이어졌죠.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거처를 옮겨 다니며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요.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전역에 기사화되고 난리가 났으니 파장을 일으킨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인터넷상에서는 엘리엇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지지층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지지층이 중심이 돼 추모 사이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혐오와 폭력 조장 문제로 삭제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사회적 고립을 공유하던 이른바 인셀 문화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관련 커뮤니티와 콘텐츠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문제가 된 게시물과 페이지가 삭제되는 등 자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6명에 달했지만 범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이나 수사 없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엘리엇을 언급하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사건의 여파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죠. 2015년 미국 오레곤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격 사건의 범인 크리스 하퍼 머서는 범행 전 작성한 글에서 엘리엇을 포함한 여러 총기 난사범들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며 언급했습니다. 2018년 토론토 차량 돌진 사건의 범인 알렉 마나시안 역시 범행 직전 SNS에 이른바 인셀 반란을 언급하며 엘리엇을 찬양하는 글을 남겼죠. 엘리엇이 저지른 범죄는 현재도 고립된 상태로 정신이 이상한 범죄자들에게 영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살아서 비판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면 모를까 죽어버리면서 신격화된 경향이 있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범행을 실행하려는 예비 범죄자들에게 동기가 된 가장 악랄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5월의 비극 산타바바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